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쇼TV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데요. 많은 기업이 빅데이터 등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이 쉽지는 않죠. 조금 더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이 핫한 주제의 책을 써주신 두 분과 함께 실제 코딩 없이도 데이터 과학을 구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덧붙여서 이 데이터 분석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강의를 마친 후 채팅창에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이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별도로 추첨해 경품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이자 세스 분석 챔피언십 은상 수상, 그리고 롯데 멤버스 빅데이터 컴페티션 은상 수상 등 이 데이터 분야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신 세스의 한노아 책임님께서 이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노아 책임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의 한노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 5가지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에서도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때 왜 하필이면 소다라는 이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무서운 발전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꽤나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속도가 매우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챗 GPT를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챗 GPT를 사용하고 여기서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일상 속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범용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인공지능에게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배달 주문을 넣어줘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인공지능은 아마도 내 식은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먹다 남은 떡볶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은 식은 떡볶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인공지능은 문맥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달 주문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스스로 앱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자연어로 질문을 해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맥락에 맞춰 채워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발전할 경우에는 우리는 더 이상 각종 앱들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앱들을 무슨 앱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우리는 기계와 소통을 했다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범용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통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더 이상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닌 내추럴 랭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도구에서 분석으로 패러다임은 과연 분석 쪽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분석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분석은 주로 코딩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은 되게 방법들이 다양한데 데이터 핸들링부터 피처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코딩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언어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기 가진 핵심 기능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를 배운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거를 배워야 되고 또 다른 걸 배우고 나면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언어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또 산업마다 쓰는 언어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내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면접에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아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잘하세요? SQL은 써봤어요? 세스는 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 인식 속에서 파이썬을 잘 쓰면 분석을 잘하는 건가?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파이썬을 잘 쓰면 분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어쩌다가 데이터 과학은 코딩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데이터 과학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메인 날리지고 또 하나는 코딩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냐면은 코딩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은 마치 코딩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냐? 코딩은 데이터 과학이고 데이터 과학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자들은 왜 제가 코딩을 해야 되죠?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저는 그냥 분석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분석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자들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냐면은, 팀장님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 과학자가 그냥 데이터를 뽑는 일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수치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델을 2달 만에 만들라니요. 너무 가혹합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애들은 분석을 못하지? 왜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저희는 더 이상 코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고 머신러닝을 하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에 도래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먼저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를 제가 9가지 단계로 구성해 봤는데,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려 그러면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계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다루고, 그다음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운영에 적용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결과를 리포팅하고. 물론 이 일련의 과정들은 순차적으로 꼭 이루어지지만은 않아요. 이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역량들을 제가 세분화해 보았는데요. 도메인과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코딩 이 세 가지로 살펴보았을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전 도메인 날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코딩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챗 GPT로 과연 채워야 될까요? 하지만 챗 GPT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성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에 얘를 활용하기에는 얘가 주는 답변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 분석 툴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할 아이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분석을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 과학을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비싸면 배우기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은 충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건 우리가 입문 단계에서 배워야 될 것들, 중요한 것들을 꼭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 배우기 위한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작 배워야 될 걸 제대로 못 배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뢰성,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야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왜 하필 소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다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
뭐가 쉽냐? 첫 번째,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용하기 쉽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접속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된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쉬워요. 여기서 쉽다는 건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특정 설정을 바꾸고 변경하면서 코딩을 하지 않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프로세스 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그 일련의 순서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 외에도 이제 크게 5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접근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세스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긴 회사고 실제로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중에 약 91% 정도가 세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기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스 소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얘기할 때 처리 중요하고요. 분석 중요하고 시각화 중요하잖아요. 이 3가지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특히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급 분석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을 코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경제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이라는 건 무료라는 점도 물론 있지만 코드 생성 UI,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트라이 해보고 다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누구에게 이런 툴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교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이 중에서 나는 코딩을 잘 모르고 분석을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분석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에 둘 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배우다가 정작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때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고급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Fire for Learner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은 이제 좀 더 최근에 나온 굉장히 트렌디한 방법론까지 적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딩 없이 데이터 과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사실 코딩이 아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드렸던 이 프로그램에 드렸던 그런 노력들을 도메인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좀 더 할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데이터 과학의 학습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페이지를 3개로 나눴는데 페이지 1에서는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문해력이란 얘기, 데이터 리터러시란 얘기를 최근에 정말 많이 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숫자를 읽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 숫자 속에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세상이 온다면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적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는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것부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해석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 중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약 25%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갖췄으면 좋을 능력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이 역량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과학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스페셜리스트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문가 집단은 사실 전체 중에 한 1%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배워야 하나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코딩 없이 배우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인데 저희 세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책이죠. 이 책의 구성은 데이터 과학을 위한 체계와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 가공 처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1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실무와 연관지어서 담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다를 이용하실 때는 뭐 따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웹에 들어가셔서 세스 소다 혹은 ODE를 검색하신 다음에
저기 보이시는 SES On Demand for Academics를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Access Now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가입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수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 그 자세한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자세한 이용 절차 밑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세 개의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용 빈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뭐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질적 변수가 양적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뭐 다양한 가정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오스크 유형이 이제 저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변수고, 그리고 방문 고객 수 혹은 이용 건수가 이제 저희의 타겟, 즉 목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S On Demand for Academics에 처음 접속하시면은 이와 같은 웰컴 화면을 만나실 수 있어요. 이 화면에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님이 가입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인인 버튼이 있는데,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 로그인 창에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사인인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런치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SES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으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딩 시간은 처음에 가입하고 접속하실 때는 꽤나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화면이 떴네요. 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SES 프로그램 창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드를 전환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시각적 프로그래머 모드가 이제 노코드, 로우 코드를 하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는 이제 탐색 창이 있습니다. 탐색 영역에는 이제 서브 파일 및 폴더, 그리고 작업 및 유틸리티, 스니펫,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브 파일 및 폴더에는 이제 각종 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내리고 이러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및 유틸리티를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작업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작업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그래프, 지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하나만 열어볼게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죠. 이런 작업들은 안에서 설정 값을 바꿔주면은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방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스니핏은 이제 코드를 등록해 놓고 그 코드를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코딩 창에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일종의 D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그냥 파일만 보이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소다라고 지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통해서 이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확장하고 여기 파일원 밑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 똑같이 소다라고 지어 볼게요. 저장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 시 이 라이브러리 재생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해도 이 라이브러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폴더를 만들어 뒀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데이터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 파일 홈에서 클릭해도 되고 소다를 누르고 해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때 내가 이용할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찾아서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CSV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CSV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은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프로세스 플로우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렬하는 기능인데,
세스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꿔줘야 될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여기서 출력 데이터라는 부분에 변경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정했던 소다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이름을 뭘로 할까요? 데이터 이름은 여기 원래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뛰고 있는 이 형상, 이게 이제 런인데 런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결과창을 좀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상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보고 싶다 그러면 출력 탭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출력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면 데이터가 어떻게 로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로 넘어와서 이제 작업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델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또 모형들이 있죠. 이런 분산 분석 가져와 볼게요. 다시 정렬 한번 해주고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가져온 데이터를 할당해 줘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다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범주용 변수에다가 키오스크 타입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런 버튼이 활성화됐죠. 이대로 실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옵션 탭이나 출력 탭이나 정보 탭, 노드 탭들이 있는데 옵션 탭에서는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평균 비교는 어떻게 할 건지, 도표는 어떻게 출력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지원하는 분석 노드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요. 출력 탭에는 분석 결과를 이제 데이터로 출력할 때 출력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정보 탭에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노드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노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세스 스튜디오 태스크 레퍼런스 가이드 여기를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록 GLM이라는 프로시저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GLM 프로시저 클릭하면 이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옆에 코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솔루션이 노코드 로우 코드인 이유가 로우 코드인 이유는 제가 지정한 옵션 그대로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 코드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를 보면은 분산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박스 플롯이 그려지고요. 뭐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즉 저희가 만약에 코딩을 직접 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 이 GLM이라는 프로시저를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할당할 때 이 데이터문이나 이런 구문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솔루션을 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바로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배워야 할 때 중요한 건 얘네들이 아니거든요. 이 코드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속 변수와 범주 변수를 넣고 어떤 데이터로 결과를 얻어서 이 결과 수치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는 여기 있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과 이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세스 웨비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